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이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간밤 미증시 상황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로 또 한 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만 조금 힘을 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06%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하락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시장 좀 힘이 없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지역은행 신용등급을 또 한 번 강등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3대 신평사가 계속해서 경고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이에 따라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힌 총재가 금리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 목표 물가로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가 2%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치 꿈의 금리 아니다, 매직 넘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금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금 강화가 되고 있고 침체 우려가 가중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80달러 선을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80달러 선에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손을 잡고 있습니다. 5월 동주라고 표현을 해보면 좋을까요? 미국이 중국에게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게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흔드는 금리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첫 번째고요.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역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매물이 출회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2.8% 낮게 조정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내일 아마 당잠사에서 전해드리게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열어보는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S&P 500 은행지수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메리카를 포함해서 JP모건 같은 대형주까지도 일제히 빠지는 흐름 은행 쪽에서 포착이 됐는데 어떤 여파 미치게 될지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신주는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노바백스를 필두로 13%가량 상승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S&P 글로벌, 무디스 그리고 피치까지 은행에 계속해서 경고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S&P 글로벌이 신용등급 강등에 가세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소시에이티드 뱅코프, 벨리내셔널 뱅코프에 대해서 자금 조달 위험 그리고 높은 중개 예금을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했습니다. UMB 파이낸셜 코프, 코메리카뱅크, 킵코프까지 세 개 은행에 대해서도 대규모 예금 인출, 만연한 고금리를 이유로 한 단계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S&T은행과 리버시티은행의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발 부동산 디폴트 연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 수익을 내오던 지역은행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또 한 번 꺼내든 겁니다. 사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를 전해드린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8월 9일 당잠사에서는 무디스가 끌어내렸던 시장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신용등급 강등 어떤 은행들에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8월 16일 당잠사였습니다. 피치에서도 은행권 신용의 경고장, 당장 강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좀 내릴 수 있다라는 경고장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S&P 글로벌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문제로다. 햄릿이 미국 시장을 보고 고민을 한다면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내놓지 않을까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YCC가 촉발한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의 상승, 거기다가 중국의 연쇄 디폴트 우려로 중국은 살기 위해서 달러화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우디 역시도 지금 국채 보유량을 보시면 다시금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죠.
사우디가 국채 보유량이 6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걸까요?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일부 보도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만 빈살만과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 사이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힘든 시기, 사우디가 이런 식의 국채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그 속내는 무엇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사우디 측에서는 투자 다각화를 이유로 내놓고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투신부터 달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22일 중국 기업과 기관 27곳에 대해서 미검증 리스트에 삭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검증 리스트라 함은 수출 통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업들 우리가 주시하고 있어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기업들의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나로 본도 상무장관이 27일 방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 제닛 옐런 장관 그리고 존 케리 기후 특사에 이어서 고위급 인사의 4번째 방중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마음을 달래러 가는 이번 지나로 본도 상무장관은 어떤 메시지를 중국에 전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햄릿의 고민입니다. 기준금리가 문제로다라고 제목을 또 한번 붙여봤는데 간밤에 연준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오스턴 골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그리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이렇게 세 사람이 나섰는데 중립 2명, 매파 1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투표권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굴수비 총재와 보먼 이사는 사실 금리 관련해서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토마스 바킨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또 한 번 크게 흔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에 시장에 촉각이 곤두서 있기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의 감소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면 추가 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2%라는 목표 물가 우리가 유니콘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킨 총재 같은 경우는 이 2%의 목표 물가가 유니콘 같은 존재는 아니다. 실제로 달성한 적도 있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 분명히 잡혀야 되고 추가 긴축 언급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서 11월에 25bp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는 확률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43%까지 치솟는 모습 보여줬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연준의 굉장히 또 속내를 많이 전하는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놨는데 연준 인사들의 실질 중립금리 수준이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경제 지표들이 견고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들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었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저희 당잠사와 투자뉴스 7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파월의 잭슨홀 미팅이 블랙홀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또 한 번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 주를 슈퍼위크로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예상치와 이전치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점차 키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AI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냐를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확인을 할 것이냐 또는 지나친 낙관론을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또 당잠사에서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종목들 우리도 어제 시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힘이 좋았는데 점차 힘이 좀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소폭 하향하는 모습, 오늘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딜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은커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조심을 해야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사후 약방문보다는 토영삼굴이 나으니까요. 다만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우산을 쓰고
우리의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들여다보시죠. 자, 이번 월요일에 당잠사에서 이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부동산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여러 가지 험악한 기사들이 올라왔을 때요. 생각을 해보니 우리 시장에 악재가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어떤 악재가 있었는가 그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8월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악재들, 그런데 코스피 월별 기준으로 보면 8개월 중에 무려 5개월, 5개월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순환이라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이론 작년 당잠사에서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예, 순환 투자의 대가입니다. 금리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기업의 상황들도 순환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한쪽으로 매몰되기보다는 우리의 심리도 여러 가지 열어놓으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작년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작년과 올해는 상당 부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좀 정리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함께 보시죠. 이걸 보시면 S&P 500 지수의 등락률인데 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일주일간 S&P 500 지수의 등락률입니다. 올랐을 때도 있고요. 연간으로 그때 당시에 주간 데이터인데 보시면 작년에 충격이 좀 컸죠. 유독 작년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잭슨홀 당시의 주변 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GDP는 미국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당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경제 이제 불황기로 접어든다라는 기사가 도배될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 밸브를 잠근다는 이슈로 인해서 천연가스는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한창 고조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자 유로화가 붕괴되면서 달러와 유로 1대1 패러티가 또 붕괴되는 모습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치솟았는가 10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미국은요.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나와 있지만 이번 단계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정말 본 적 없는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 당시에는 한 이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진행 단계 중이었죠. 요즘에는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금리 인상 중단까지 더 많은 시간 필요하다. 금리 인상 우리 계속 할 것이다 였습니다. 시장 무방비 상태에서 좀 당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잭슨홀 미팅 8월 이후에 9월 FOMC 때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빅 스텝도 아니고 정말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어떤 게 다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매파 발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잭슨홀 미팅 무방비 상태였는데 올해는 매파 발언 나올 것이다가 컨센서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 내용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82%가 이번에 파월 의장 입에서 매파 발언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충격과 공포, 작년 수준에 이어서 올해는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여부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셔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또 공포감에 매몰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시작에서는 지금 잭슨홀 미팅보다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듯 싶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시면 숲보다 나무의 움직임, 지수보다는 종목별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죠. 지수가 더 못 가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의 금리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통화 이벤트 대기 모두 미국과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보고 움직일까라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종목별 흐름들 정리를 해봤더니 미국이
업종의 희비를 가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쪽으로 가는 밸류체인 수혜 기대감, 대표적으로 변압기, 전력기기, 자동차 등이었죠. 상승이었습니다. 변압기 안에서는 효성중공업과 재룡전기가 무려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체크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2월부터 체크해드렸었는데 미국은 지금 인프라 투자 확장기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가 교체된 교체주기이기도 합니다. 굴삭기나 변압기, 전력 관련 기업들 정리해드렸었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 변압기 관련해서 우려감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 달리다가 한 달 정도 쉬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정말 좋다. 수출 데이터도 잘 찍힌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좋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다만 지난달에 변압기 공급자 물가지수 PPI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 또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런 수출 데이터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하락 업종은 조선, 해운 등이었습니다. 자, 테마로 봤을 때는 맥신 테마가 가라앉자 초전도체 테마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것보다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결정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산 6개 음식료 테마가 어제 움직였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그렇죠. AI 테마 소프트웨어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네이버 AI 공개 기대감이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은 대부분 좀 흐름이 장 후반 들어서 좋지 않았는데요.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다고 알려진 기업들 선별적인 강세 있었고요. 게임스컴 세계 3대 게임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 독일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22일에 전야제 열리고 27일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기대감이 어제 좀 자리했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하락한 쪽 소금, 음식료, 화장품 일부 종목들, 시간 외에서 반면에 상승한 쪽 수산 6개와 일부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시간 외 개별 특징주 어제 짚어드렸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죠. 코스닥 시장에 어제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주까지 장중에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제한부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중요한데 이거 보겠습니다. 배터리 수급의 교체의 흐름이 최근 감지된다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과거에는 이끌었다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배터리 쪽으로 유입된다는 점 체크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거일까라는 추측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제 수급 이동을 보면 반도체가 가라앉으면서 에코프로로 수급이 집중된 흐름 체크가 가능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 이벤트가 MSCI로 끝날 줄 알았는데 FTSE까지 이어지면서 9월까지 이거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레포트 내용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레포트 내용 그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FTSE 지수 최종 리뷰가 9월 1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에코프로가 편입되는지 여부에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종 편입일은 18일입니다. 자, 과거의 데이터 보겠습니다. 6월 16일 때 이 에코프로가 그 올월드 지수 말고요. 이 ET50과 ET100 지수에 편입이 됐었거든요. 이제 일부 이제 스몰캡 소형 쪽에 편입이 됐었는데 당시에 외국인의 매수는 그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평소 수준만 나왔는데 이번에 올월드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추종 매수세가 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사례를 봤을 때 2022년에 반기 리뷰 때 편입됐던 종목의 수급 상황을 대입했을 때 에코프로 현재 시총을 감안해서 한 3천에서 5천억 원 정도 추가 유입이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편입이 돼야겠죠. 한 가지의 체크 포인트로 올려드립니다. 자,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간밤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번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일라이릴리입니다. 비만약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과거에 다 정리를 해드렸죠. 릴리는 0.7% 상승, 헬스케어 쪽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랐습니다. 원래는 존슨앤존슨이었는데 지금 비만약 덕분에 1위로 올라섰죠. 국내 관련해서 이제 이쪽 GLP-1 계열입니다.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 과거에 좀 정리를 해드렸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을 볼 때 우리나라 실적이 찍히는 기업은 사실 연구 기업과는 별개죠. 그래서 과거에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이 무엇인가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어제 움직임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헬스케어주 안에서 상승세를 시현했던 종목 위주의 이 트렌드나 흐름을 좀 봤는데요. 비만 당뇨 관련 몇몇 기업이 있었고 AI 의료 기업들, 특히 딥노이드 요즘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화 세포 분석 기업, 신규 상장 기업도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는 올리패스, 랩지노믹스, 이수랩지스 각각의 이슈 덕분에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퀀트 분석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하나의 우리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면 수익 성과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특히 이건 제가 한 10년 넘게 이 증권방송 진행을 해도 거의 처음 보는 일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의 수급 강도가 이제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 장악력도 달라지고 있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3개월 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보다 개인의 그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라는 데 착안해서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뭐 개인의 수급 증가하고 그리고 실적 상향하고 주가 낙폭과대의 조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련 기업들 분석을 했습니다. 퀀트 개량적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